안녕하세요. 과학이 빛나는 밤의 이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새로운 코너를 한번 또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알특소, 줄여서 알특소인데 알고 보면 특별하고 소중한 무언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뭐 사실 내용은 거의 달라지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실 해왔던 게 다 그런 거더라고요. 뭔가 알고 보면 특별하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요게 이제 주제랑 또 잘 맞겠다 싶어서 이렇게 코너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새로운 코너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또 계속 빵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또 빵의 그 알고 보면 특별한 점, 또 소중한 어떤 의미, 이런 게 뭐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죠. 이번 시간에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릴 빵은 비스킷입니다. 비스킷? 대부분 과자로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은 이게 이 어원으로 따져보면은 비스가 두 번이라는 뜻이고 그 코크투스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라틴어인데 굽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 두 번 구운 빵이다 라는 의미로 이제 처음 쓰였던 거고, 이게 등장한 거는 1300년대 프랑스, 거기서 이제 쓰이기 시작했었대요. 근데 이제 두 번을 굽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두 번을 구우면 수분이 다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관할 수가 있죠. 잘 구우면은 몇 년 동안도 보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근데 대신에 이제 문제가 있긴 해요. 왜냐면 이제 빵이 딱딱해지니까. 근데 하여튼 뭐 잘 부숴서 먹으면은 또 두 번을 구웠으니까 소화도 또 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스킷 같은 경우에는 군인들에게 사실 되게 알맞는 음식이죠. 오랫동안 이제 군인들은 뭐랄까 먼 거리를 이동해야 되고 또 따로 음식을 이렇게 하기도 쉽지가 않으니까 전쟁 중에. 그래서 이제 이 비스킷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배고플 때 요긴하게 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로마 군인 같은 경우에는 뭐 부켈룸, 그다음에 십자군 병사들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슬린의 비스킷, 뭐 영국 해군 같은 경우에는 쉽비스킷, 미국의 남북전쟁 그때 군인들은 뭐 하드텍, 또 러시아 군인들은 갈레타, 또 우리나라 군인들도 있습니다. 건빵, 그게 이제 또 비스킷인 거죠. 다양한 이름으로 우리가 비스킷을 먹었던 거죠. 군인들이. 근데 특히 이제 이 비스킷이 그 많이 쓰였던 그게 뭐냐면 그 계기가 있는데 1400년대에 그 대항해 시대가 열리잖아요. 그래서 막 태평양 막 대서양 이쪽으로 막 이제 배들이 뻗어나가는 항해를 하는, 몇 달씩 항해를 해야 되니까 그때는 더군다나 더 비스킷이 특별히 중요한 식량이죠. 뭐 육지에서야 뭐 사실은 꼭 비스킷이 없어도 뭐 어디 가서 뭐 음식을 구해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뺏어서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사냥해가지고 뭐 동물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은 바다에서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또 당시에 그 대항해 시대에 배는 나무로 다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배 안에서 불을 피워가지고 요리를 만든다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잘못해서 불 나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요리할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이 비스킷이 선원들에게, 그 해군, 그 군인들에게 정말 그 필수 식량이었던 거죠. 그 중에서도 영국 해군이 만든 쉽비스킷, 이거는 4번까지 이걸 구워가지고 정말 수분이 거의 없었대요. 그리고 또 이걸 더 보관성을 좋게 만들려고 그 우유, 뭐 설탕 이런 거 같은 재료도 전혀 넣지 않고 첨가물도 전혀 넣지 않고
정말 순수하게 오로지 밀가루, 물, 소금으로 만든 그런 반죽으로만 구워냈다는 겁니다. 덕분에 이제 아주 오래 먹을 수 있었지만 그만큼 이게 더 딱딱하고 맛이 없는 거죠. 너무 돌처럼 이게 딱딱해가지고 이 씹기는커녕 얘를 손으로 쪼개기도 힘들 정도였대요. 그래서 많은 선원들이 이 비스킷을 물에 넣어가지고 죽을 만들어 먹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참 안타깝고 슬픈 이야기죠. 근데 사실 이제 그래도 거기까지는 견딜만 한 거예요. 근데 뭐가 문제였냐면 선원들 말고 이 비스킷을 또 좋아하는, 또 중요한 식량으로 삼는 생명체가 있어요. 바로 벌레죠. 바구미들이 그렇게 또 비스킷을 갉아먹고 알을 낳고 막 번식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안 그래도 맛이 없는데 그걸 또 먹어야 돼요. 뭐 벌레를 이렇게 털어내거나 이렇게 물에 적시면 벌레가 또 이렇게 바깥으로 나오기도 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비스킷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또 그렇게 해서라도 벌레를 없앨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해서도 사실 잘 없애기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벌레를 먹는 겁니다. 그냥 단백질 섭취한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유 진짜 어떻게 그걸 먹죠? 하여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걸 뭐 대낮에 먹으면은 벌레가 다 보이니까 밤에 주로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스킷의 별명이 밤에 먹는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죠. 하여튼 이런 선원들의 힘든 식사 시간은 1800년대가 되면서 이제 좀 개선은 됩니다. 그때는 이제 배를 쇠로 만들게 되니까 증기선 문제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불을 좀 써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방부제가 등장하면서 이제 밀가루도 오랜 시간 배에서 보관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선원들은 빵을 해서 먹을 수가 있는 거죠. 배에서. 근데 그래도 이제 비스킷만큼 보관하기 편한 식량이 없었기 때문에 군인들의 어떤 그 비상식량으로는 꾸준히 활용이 됐죠.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일본 사람들도 서양에서 이렇게 들어온 비스킷을 만들어가지고 군인들에게 지급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너무 맛이 없다 보니까 군인들이 정말 되게 많이 항의를 했나봐요. 어떻게 우리한테 이런 걸 먹으라고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걸 좀 개량을 해가지고 만들어낸 것이 칸판이라는 이름의 비스킷이고요. 칸판. 건빵이랑 비슷하죠. 예, 바로 그겁니다. 칸판이 우리나라에 전해져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만들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게 건빵이 된 거고, 지금도 많은 종류의 과자를 만드는 회사 있죠. 혜태제과. 이 혜태제과가 바로 그 건빵 만드는 기술을 배운 사람이 세운 과자 회사라고 그래요. 처음에 이제 혜태제과에서는 이 건빵을 만들어냈었겠죠. 그래서 큰 인기를 얻었고, 그래서 이제 또 군인들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들도 건빵을 많이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또 된 거였죠. 비스킷에 이런 이야기들이 얽혀 있을 줄은 몰랐는데 참 저도 조사하면서 되게 재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은 프랑스의 그 대표적인 빵이 있어요. 바게트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 바게트의 특별한 점은 뭐냐면 그 나라에서 프랑스에서 정한 규칙이 있대요. 그거에 의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규칙에 따르면은 이 바게트는 밀가루, 효모, 물, 쌀 네 가지 성분으로만 만들어야 되고, 또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거나 냉동 보관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만들 때도 반죽의 발효는 4도에서 6도 사이에서 뭐 15시간에서 20시간 동안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뭐 무게는 250g, 그리고 크게는 65cm여야 된다. 되게 규칙이 자세하죠. 무게랑 크기까지 있어요. 왜 그렇지?
그냥 빵집에서 손님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서 팔면 될 텐데 왜 이런 규칙까지 만들었어야 됐을까? 근데 이 바게트는 우리가 흔히 먹는 빵하고는 좀 의미가 다릅니다. 이게 빵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먹는 밥하고도 비슷하죠. 우리가 밥이 있어야 반찬을 곁들여 가지고 식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프랑스 사람들은 바게트가 있어야 거기에 다른 음식을 곁들여서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이제 기본적인 음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프랑스에서는 1년에 100억 개 정도의 바게트가 팔린대요. 1초에 320개가 팔리는 꼴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빵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전에는 모두가 이런 바게트를 먹을 수 없었던 거예요. 이런 빵을. 특히나 이제 프랑스 혁명 전에는 이 부자들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먹는 빵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기도 했고요. 부자들이 이제 희고 부드러운 빵 이런 걸 먹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검고 질긴 흑빵, 그 호밀빵 같은 거죠. 그런 걸 먹어야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그 1786년부터 3년 연속으로 큰 흉년이 들면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게 제 책에도 나와 있는데 한 권으로 끝내는 세상의 모든 과학에 보면은 283쪽을 한번 보시면은 여기에 제가 이제 또 그림을 그렸죠. 이 당시에 그 흉년이 일어났었던 이유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1784년 6월에 있었던 아이슬란드 남부 쪽에서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냥 한두 개가 폭발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개의 아마 화산이 폭발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태양이 핏빛으로 변하면서 세상도 핏빛으로 물들었다. 풀들은 불타 말라 비틀어졌고 회색으로 변했다. 방목하는 가축의 코와 콧구멍, 발굽이 밝은 노란색으로 변했고 껍질이 벗겨졌다. 하늘에선 유성들이 날아다녔고 극심한 천둥 번개가 내리쳐서 수많은 소들이 죽었다. 한 번도 본 적 없는 뜨겁고 진한 안개가 나타나 계곡에 가득 찼다. 이 그림을 보시면 또 이제 이걸 제가 상상해서 한번 그려봤었는데 이게 좀 이제 그림이 어두워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밑에 부분에 이렇게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아이랑 엄마가 저 멀리 이 거대한 화산이 막 폭발하면서 연기가 사방으로 막 퍼져나가고 정말 막 계곡을 그 연기가 가득 채우는 그런 모습들. 그 또 이제 그 화산 폭발이 일어나면 그 연기 기둥에서 막 번개가 내리치거든요. 그리고 그 화산재, 그 다음에 또 그 화산에 불타는 돌덩어리들, 막 용암 덩어리들 막 연기 기둥에서 막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제가 이것도 정말 고민 많이 하면서 그린 그림인데 약간 너무 어둡게 나왔다. 이 밑에 집이나 이런 것들도 되게 자세하게 제가 그린 건데 어두워도 좀 뭐랄까 이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뭔가 이 종말론적인 분위기. 네, 하여튼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흉년이 3년 연속으로 들었으니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뭐 1년 정도면은 뭐 저장해 놓은 식량으로 좀 견딘다 하더라도 3년이나 흉년이 들면은 진짜 큰일 나는 거죠. 막 굶어 죽는 거죠, 그야말로.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나마 먹던 그 시커먼 흑빵조차도 먹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막 빵을 달라고 외치면서 시위를 벌이고 난리가 나는 거죠. 막 폭동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이제 당시에 뭐 프랑스 왕비가 빵이 없으면 대신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않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소문까지 퍼지면서 진짜 그런 말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더 격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분노한 군중들이 이제 왕궁을 습격하고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혁명이 일어난 다음에 이제 세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차별 없이 좋은 빵을 먹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당시 이제 프랑스 정부는 빵집에서 더 이상 부자들만 먹을 수 있는 그런 비싼 빵은 만들지 말아라. 그 대신에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오직 한 종류의 빵만 만들어라. 그 빵이 이제 바로 평등빵이라고 불리는 건데, 이 평등빵은 이것도 이제 규칙이 있는 거예요. 한 가지의 빵만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보통밀 4분의 3하고 호밀 4분의 1을 섞은 그 밀가루 반죽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가격하고 크기도 이제 다 정해져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보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면 이제 흰 빵을 만들려면 재료도 이제 그 낭비가 좀 많고, 그 다음 시간도 낭비가 많이 되고, 그만큼 이제 그런 것들을 줄이면, 낭비 요소를 줄이면, 보통 사람들을 위한 빵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믿었던 거죠. 하지만 이제 혁명 이후에 되게 그 혼란스러웠잖아요, 프랑스가. 정부도 막 계속 바뀌고 막, 그러니까 이게 오래 가지 못했대요. 사람들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대요. 근데 그렇지만 어쨌든 아직도 프랑스는 그게 있잖아요. 차별 없는 평등, 이런 어떤 혁명 정신, 이런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나라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이런 규칙을 만든 게 아닐까. 역사적 뿌리가 거기에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모양은 왜 그렇게 길쭉해야 되는 걸까요? 굳이 뭐, 그렇게 길쭉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뭐, 둥그렇게 만들어도 되고, 네모나게 만들어도 되는데 말이죠. 근데 여기에도 또 특별한 사연이 있어요. 정확한 기록은 없어요, 사실. 근데 그럴듯한 뭔가 실마리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사실 이제 옛날부터 제빵사는 굉장히 힘든 직업이었대요. 왜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침에 빵을 사가잖아요. 그러니까 밤새 반죽을 하고 잠을 못 자고 빵을 구워내야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제 제빵사들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요리사가 아니라 석탄가루 대신에 하얀 밀가루를 뒤집어 쓴 광부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3D 직종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막 힘들게 막 일하다가 잠도 못 자고 그러다 이제 막 쓰러져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만든 법이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아예 일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빵을 못 만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잠은 잘 수 있게 돼서 다행인데 대신 이제 빵을 만들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빵사들이 고민을 했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생각해낸 게 바로 길쭉한 형태의 바게트 빵이었던 겁니다. 둥근 빵에 비해서 이 길쭉한 빵은 반죽하기도 쉽고 또 속까지 열이 잘 전달되잖아요. 이게 이렇게 길쭉하니까, 가늘면서 기니까. 그래서 이제 구워내기도 더 쉬운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사실은 이제 이 제빵사들의 그 땀과 노력, 고민이 담겨 있는 거죠. 이 모양에도. 물론 그 전에도 법하고 상관없이 누군가는 이게 만들기가 쉬우니까 길다란 빵을 만들었을 수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꽤 있죠. 그 제빵사도 이제 난 좀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 빵을 좀 빨리 만들 수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만들 수 있는 거죠. 하여튼 그 당시나 지금이나 이 빵을 만드시는 분들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저희도 저희 동네 가면은 되게 맛있는 빵집이 있어요. 베이커리 결이라고 있습니다. 제 이름까지 소개해드립니다. 제가 빵이 워낙에 맛있어가지고. 근데 거기 가면은 이 뭐라 그래야 되지? 투명하게 유리창으로 이렇게 있어가지고 안에서 빵 만드는 과정을 좀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와, 그걸 막 반죽을 막 손으로 막 밀면서 하고 막 그걸 막 치대고 막 자르고 막 하는데 제가 보기엔 그 어깨랑 허리 이런 데가 되게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 힘이 없으면은 이거는 못하겠다.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해볼 빵은 단팥빵인데요. 속에 달콤한 팥이 들어있으니까 되게 좋아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빵집에서 쉽게 볼 수 있는 빵이고,
하지만 이것도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닙니다. 이 단팥빵은 그 기무라 야스베라는 일본 사람이 처음 만들었는데, 당시 일본에서는 이 빵 자체가 별 인기가 없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쌀밥이 주식이었고, 빵은 뭐 간식으로나 좀 가끔 먹는 그런 정도였죠. 그리고 빵은 이게 먹어도 왜 좀 쉽게 배가 꺼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금방 다시 배가 고파지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왜 빵을 먹지? 이상하게 보는 거죠. 금방 배가 고파질 텐데 왜 쓸데없이 빵을 먹는 거야? 이런 생각을 했던 건데, 하지만 이 기무라는 빵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일본 사람들에게 잘 맞는 빵으로 이걸 잘 바꾸면은, 개선시키면은 큰 인기를 끌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거죠. 이제 뭔가 이제 블루오션을 개척하고 싶은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그때 이제 눈에 띄었던 게 이렇게 팥을 넣은 떡하고, 팥떡이죠, 한마디로. 그리고 찐빵이었던 거예요. 팥을 넣은. 일본 사람들이 그 차랑 함께 요 팥떡이랑 찐빵 먹는 걸 좋아했었대요. 찐빵은 이제 우리가 빵이라는 이름이 들어있어가지고 그렇지만은 사실은 얘는 빵이라고 보기엔 좀 힘들죠. 왜냐면 오븐에서 굽는 게 아니라 만두처럼 이렇게 솥에서 얘를 쪄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도 하얗고 호빵 같은 거. 그러니까 좀 보통 빵이라고는 보긴 힘들죠. 다른 종류인 거죠. 물론 이제 이렇게 부풀어 오르지만 바로 식혀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이 기무라는 팥을 넣어가지고 요걸 진짜 빵으로 구워내면은 큰 인기를 끌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나이도 많은데 50이 넘은 나이에 빵집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같으면 이게 사실 지금 나이로 치면 거의 70이 넘은 정도 아닐까요? 그 당시에는 뭐 60도 안 돼서 죽는 사람들도 많았고 평균 수명이 워낙에 짧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에 새로운 꿈에 도전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야심차게 시작한 빵집이 뭘 제대로 팔기도 전에 2번이나 불타가지고 다 사라져 버립니다. 나이도 있고 이제 그만하면 포기할 수도 있을 텐데 이 기무라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빵집을 세우고 계속 도전을 했죠. 근데 사실 더 어려운 거는 이 가게를 뭐 다 세우고 뭐 이런 거보다 빵 만드는 거 자체가 되게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뭐냐면 그 서양 사람들의 그 이스트 뭐 이런 걸로 이제 발효를 시키는 거, 그거대로 하면은 약간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스트 냄새가.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지가 않고, 그리고 또 이제 일본 사람들이 좋아하는 뭐 그러니까 주종이나 뭐 이제 이런 걸로 발효를 시키는 그런 걸로 하면은 뭐 냄새는 좋은데 이 빵이 잘 부풀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제대로 만들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또 기무라는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시행착오와 노력 끝에 이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냅니다. 쌀 누룩을 이용한 발효법이었는데요. 이 새로운 발효법은 빵도 잘 부풀고 특히 이제 빵이 이제 예전 그 기존의 방법대로 하면 이게 식으면은 금방 얘가 딱딱해지고 맛이 없었는데 이 새로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빵이 식어도 오랫동안 부드러움을 유지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1874년 기무라가 이제 무려 6년에 걸쳐 만들어낸 단팥빵을 사람들에게 선보입니다. 그리고 그의 예상대로, 희망대로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이 단팥빵을 사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30분씩 기다리고 가장 잘 팔렸을 때는 하루에 10만 개를 팔았다. 이게 진짜 맞는 얘기인가? 어떻게 하루에 10만 개를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그걸 사려고 한다 하더라도 근데 하여튼 책엔 그렇게 나왔어요. 책에도 그렇게 나왔고 제가 인터넷에서 검색해도 거기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대단합니다. 하여튼 이 정말 굉장한 이 인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이제 빵에 대한 그 생각에 아예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또 이제 독특한 빵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나도 바로 이런 인기를 한번 얻어보겠다. 새로운 빵을 만들어 보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지는 게 1904년에 그 크림빵이 만들어지고 1932년에는 또 일본에서 이 소보루빵이 그 딱딱한 비스킷 있잖아요. 그거를 빵 위에 올려가지고 그 비스킷 반죽을 빵 위에 올려서 만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는 뭐랄까 바삭하면서도 부드러운 그런 두 가지의 그 씹는 느낌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그 기무라의 어떤 공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완전 새로운 세계를 연 거니까 빵의 세계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제 기무라를 굉장히 존경을 하고 그의 업적을 기리는 동상도 세워주고 지금도 있대요. 일본 아사쿠사에 가면은 참 신기하죠. 단팥빵에도 이런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다라는 게 세상은 참 알면 알수록 재밌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으로 제가 이야기해드릴 빵은 식빵이에요. 식빵은 참 먹기 편하죠. 먹기 좋게 미리 잘라져 있으니까 샌드위치 만들어서 먹기도 좋고 뭐 잼 발라 먹기도 좋고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조사하면서 알게 된 건데 그 빵의 갈색 테두리 부분 있잖아요. 식빵에도 있고 보통 이제 빵들도 그렇지만은 그게 마이야르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렇게 된 거래요. 살짝 익은 거죠. 탄 건 아니고. 그래서 그걸 먹으면 뭔가 바삭한데 맛 자체가 되게 다르잖아요. 흰빵 부분하고는. 뭔가 풍미가 생기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그걸 좋아하는 분도 있고, 좀 이제 안 좋아하는 분도 있긴 한데, 근데 좋아하는 분들은 이제, 그게 이제 이렇게 뭐랄까, 그 부분만 잘라가지고, 이렇게, 과자를 만들어서 먹기도 할 그런 정도이기도 하죠. 하여튼 이렇게 먹기 편하고 맛있는 이 식빵은 지금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평범한 그런 빵이죠. 어딜 가든지 어떤 빵집에서든지 다 볼 수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런데 사실 이것도 이렇게 미리 잘라놓는 게 그렇게 쉽고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이것도 뭔가 특별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원래 예전에는 빵을 집에서 그냥 잘라 먹었어요. 그게 당연했던 거죠. 물론 빵집에서 이걸 잘라서 팔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일일이 칼로 그걸 자른다라는 게. 안 그래도 빵 만드는 거 자체도 힘든데 그거 자르기까지 내가 굳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고 힘든 거죠. 제빵사 분들이. 하지만 이제 미국의 발명가 오토 프레데릭 로웨더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는 이제 자동으로 이 빵을 여러 조각으로 자르는 기계를 떠올렸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계를 만들어내면 큰 성공을 거둘 거다라고 확신을 했던 거죠. 은근히 되게 귀찮잖아요, 사실 빵 자르는 게. 이 빵이 좀 이게 부드러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칼로 자르면 이렇게 밀리더라고요, 잘. 그래서 잘 안 잘라지고, 그러는데 요거를 이제 기계가 해준다라고 하면 당연히 좋아할 거다,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로베더가 원래는 이제 보석 가게 주인이었는데 이 빵 자르는 기계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소유의 보석 가게를 세 군데나 다 팔아버리면서 그 판돈을 공장을 만드는데 이제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기계를 만드는데 노력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프로토타입도 만들어내고 그런데 또 여기도 불이 납니다. 불행하게도 이제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애써 만든 그 프로토타입 시제품하고 설계도까지 다 모조리 불에 타버립니다. 하지만 또 역시 로에더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기계를 다시 만들었고 몇 년 뒤 드디어 기계가 완성되면서 1928년 7월 7일에 그 기계로 만든 식빵이 판매되게 됩니다. 이 식빵은 정말 로에더의 예상대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전국의 빵가게들이 정말 로에더의 기계를 막 사갖고 식빵이 워낙에 많이 팔려서
빵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들이 모자랄까봐 걱정일 정도였죠. 그리고 마침 운 좋게도 토스터기가 2년 전에 미리 세상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딱 잘 어울리는 거죠. 사람들이 이제 식빵을 토스터기에 넣어서 쉽게 구워 먹을 수 있었고, 그러니까 이제 식빵도 잘 팔리고 토스터기도 동시에 큰 인기를 끄는 쌍끌이 인기가 된 거죠. 얼마나 이 식빵의 인기가 대단했는지 미국 사람들은 뭔가 놀랄만한 발명품이 나오면 잘려 나온 식빵 이래 최고의 발명품이다 라고 흔히 표현하기도 할 정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제 사람들이 편하게 빵을 먹을 수 있을지 고민했던 그 로에더의 안목이 진짜 이거는 빛을 발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여행 오늘도 또 갑니다. 야간 서행뿐만 아니라 이 알특소 이 코너에서도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우리 오큘러스 퀘스트의 도움을 받아서 한번 떠나보죠. 자, 그럼 지금 우리는 어디에 와 있냐면요. 바로 도쿄의 긴자에 있는 키무라야라는 빵가게 앞에 와 있습니다.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기가 바로 그 기무라 야스베의 빵가게예요. 이 주변 풍경은 우리나라 강남하고 뭐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높은 빌딩들이 막 사방에 다 꽉 차 있고 아주 번화한 거리죠. 여기에 제가 보니까 지금 한 8층 정도 높이인데 근데 되게 좀 좁아요. 좁고 되게 높은 빌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그냥 이렇게 보면은 1층에서는 빵을 파는 것 같고 2층, 3층은 이렇게 탁자들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빵을 먹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그 당시 1800년대 당시에 기무라가 그 쌀 누룩으로 발효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누룩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살아남아가지고 그걸 이제 이어받아서 계속해서 그걸로 단팥빵을 만들고 있다라고 그래요. 그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단팥빵을 왕창 사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어디서 먹을 거냐면요. 여기서 먹는 건 좀 별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멋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뭐 우리나라 강남 거리랑 똑같으니까 여기 말고 좀 되게 운치 있는 곳이 있어요. 제가 아사쿠사를 좀 둘러봤었거든요. 거기 그 기무라의 동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동상은 못 찾고 되게 좋은 장소를 찾았는데 어디냐면은 하나야시키라는 되게 아주 조그만 테마파크가 있어요. 놀이공원인데 근데 여기가 조그만데 있을 건 다 있어요. 롤러코스터도 있고 무슨 그 자이로드롭 같은 것도 있고 뭐 별거 다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 조그만 데다가 다 집어넣어놨어요. 정말 빈틈없이. 왜냐면 여기가 이제 역사가 되게 오래된 데인데 1850 몇 년인가 그때 만들어졌대요. 그러니까 기무라가 그 뭐 이렇게 단팥빵 만들고 그때랑 이제 다 겹치는 거죠. 그때도 이게 있었던 거죠. 근데 물론 이제 그때는 식물원으로 이제 출발을 했었는데 1950년대쯤에 이걸 이제 뭐 놀이기구 같은 걸 막 도입하면서 이제 테마파크가 된 거죠. 근데 진짜 하여튼 역사가 오래돼서 그런지 막 여기저기 막 놀이기구가 조그만 것들이 다 있고 또 그 사이사이마다 또 식물원의 흔적들 그 식물들 막 이렇게 또 일본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오밀조밀하게 그걸 막 이렇게 다 다듬고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이 또 곳곳에 다 있어요. 정말 빈틈없이 볼거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 그 이렇게 전망대라고 그래야 되나? 조금 높은 그 뭐랄까 빌딩 위에 옥상에 전망대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놀이공원하고 놀이공원 너머에 또 절이 있어요. 센소진가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도 좀 예쁘고 이렇게 막 그 목조 탑 같은 게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 그리고 또 저 멀리에 도쿄 타워가 보여요. 그러니까 야경으로 이걸 보면은 되게 멋질 것 같은 거예요. 앞에 놀이공원 있지,
뒤에 또 절도 있고 거기도 이제 조명을 다 설치해 놓을 테니까 저 멀리 또 도쿄타워가 빛나고 멋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또 완전히 밤 야경보다는 또 저녁 노을이 지는 해가 진 다음에 이렇게 빨갛게 하늘에 어떤 그 잔광이 남아있는 상태의 야경을 좋아하는데 네 지금 그 상황입니다. 우리는 상상의 여행을 떠나고 있으니까 네 지금 우리는 저녁 노을을 보면서 빛나는 이 놀이공원과 또 절과 도쿄타워 또 그 주변의 야경을 다 함께 보면서 아주 달콤한 그 누룩으로 만든 기무라의 단팥빵을 지금 먹고 있는 거죠. 한 입 딱 먹고 여긴 또 이게 달콤하니까 커피 이런 게 또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커피 한 모금, 단팥빵 한 입 이렇게 먹으면서 참 좋겠네요. 네, 좋네요. 지금 우리 여기 와 있으니까. 네, 그럼 우리 잠시 뒤에 여기서 뵙죠. 하나시키 놀이공원에 있는 옥상 정원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